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는 말 그대로 덕후 진행자가 제가 덕후란 얘기입니다. 각 분야의 덕력 충만한 덕후들을 초청해 해당 분야에 대한 아주 딥한 통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주세요. 덕후는 그저 취미일 뿐인데 그들에게 무슨 통찰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덕후는 한 가지 분야에 천착하기 때문에 덕후가 되는 겁니다. 한 음물을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파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학의 통찰 또는 현장의 깨달음, 어느 쪽이라도 통찰은 통찰입니다. 적당 덕후는 지난주부터 매우 어엿한 경제 덕후를 모시고 무려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경제, 기적과 위기의 순간 혹은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타이틀만 들어도 하품이 나죠. 그래봐야 지금까지 들었던 한국경제 이야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겠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적당 덕후와 적당 덕후가 모시는 손님은 뻔한 이야기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이게 핵심이죠. 정말 재미있게 공유해드립니다.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빛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둠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다. 네. 이 말은 위기를 제대로 극복했다. 이 말의 뒷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린 지금 안 망했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예. 아니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니. 네, 아직까지는 안 망했는데 그럼 우리가 언젠가 망한단 말입니까? 생명체는 누구나 다 오래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안 죽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간 위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말 그대로 진짜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에 근접한 위기들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한 얘기인데 사람도 국가도 어떤 단체도 조직도 아무리 강대한 왕국이더라도 반드시 흥망성쇠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흥자 필멸.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언젠가는 맞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언제까지 현재의 권세를 유지하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생전에 혹은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생존에 있기까지는 매우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 그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경제의 빛을 보았어요. 이제는 어둠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의 수많은 위기 중에 뭐 단연 대표적인 예는 IMF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 소장님께서 지적을 몇 번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IMF는 뭐 우리한테 워낙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강력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고 진짜 퍼펙트 스톰. 네, 한국 경제의 여태까지의 모든 그 위험 요소들이 네. 집약해서 그때 이제 뻥 터진 거라 가지고 아하. IMF 위기는 따로 이제 시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IMF 위기 이전에도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어 왔었었죠. 아니 왜 이렇게 한국 경제는 항상 위기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저도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된 나이부터 현재는 신문을 안 봅니다만 현재까지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지나오고 나면 네. 그때가 정말 위기였어.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네. 한국 경제 위기가 쑥 들어가서요. 맞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한국 경제 위기다라고 그렇게 겁주는 언론 기사들이 싹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지표가 됩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갖다가 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네네. 언론에서 지금 현재 큰일 났다, 위기다, 뭐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 얘기가 만개하면 네. 그때는 태평성대고요. 네. 반면 지금처럼 아무 일이 없으면 네. 오히려 폭풍전야의 위기 상황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어쨌건 OBS도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언론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OBS 얘기에서는 주로 흥겨운 음악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OBS에서 이렇게 1시간을 통으로 이야기만 하는 콘텐츠는 적당 덕후가 유일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저도 OBS 방송을 들을 때는 흥겨운 음악 이런 걸로 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슬슬 언론에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간헐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경제가 좋아진다는 반증인가요? 네, 그 반대로 생각해야죠. 오히려 좀 불안한 요소들이 진짜요? 있죠. 예.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값은 끊임없이 올라갔고 지금 부동산 위기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경제 위기라고 그렇게 떠들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아무 얘기 없는 지금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득, GDP, 수출 어느 것도 증대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수출은 심각하게 많이 줄었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고요. 물론 다들 이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죠. 결과죠. 그렇죠. 결과가 안 좋으면 경제는 결과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뭔 상관이 있겠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결과치를 갖다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거 거시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가계경제로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도 우리 가계 소득,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원인을 많이 밝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원인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매우 가난합니다만 제가 네. 가난하게 된 이유는 한 100가지쯤 있습니다만 네.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됐고 그래서 지금 얼마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네. 이야기돼야 될 것이죠.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네. IMF 이전에 네. 한국 경제가 겪어왔던 각종 위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공약하시는 거죠. IMF는 IMF대로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닥친 하늘에서 내려온 공포의 대마왕. 이 얘기는 다른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고 오늘은 IMF 말고도 한국 경제를 위험했던 그 수많은 스톰, 폭풍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자, 예전에 있었던 그 한국 경제의 순간들을 보면 네. 박정희 정권 때가 매우 길었죠. 그동안에 한국 경제에 매우 큰 고도 성장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역사대로 다시 평가를 하겠지만 우선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대로 인정하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굉장히 건조하게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박정희 정권 시기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어. 이걸로 그냥 뭐 그 결과치만 보고 숫자로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각자 또 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처음에 한국 경제 성장 원인 네. 이런 걸 짚으면서 우리 수출 지향형 네네. 그리고 외자 도입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러면 수출 지향형 경제를 취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수출 안 되면 악성재고. 수출 받아주는 나라들에서 네. 그 나라들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근데 가발 많이 못 팔아주겠어. 네. 이러면 이제 일단 문제가 생기죠. 네. 망함. 이 외자 도입, 음. 외자 도입을 여태까지 해서 이제 꽤 성공적으로 했었었는데 네. 만기 되니까 이제 아하. 갚아야지. 그치.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돈 없는데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형님 3년 연장. 네. 안 돼, 돌아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형님 한국 가난해. 돈 없어. 도와줘. 여태까지 잘 도와주던 나라들이 네. 안 도와주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위기가 음. 박정희 정권 때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1972년도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전 얼핏 생각했을 때는 약간 석유파동 이 전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보다 한참 전이네요. 석유파동 전입니다. 음. 이전입니다. 네. 바로 83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그 어려운 푸시 책에서 읽어봤던 83 사채 동결. 제가 완전 아기일 때 있었던 일이라서 네. 그 이후에 그런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머 그때 벌써 태어나셨어요? 선생님 연세가 꽤 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동갑이에요. 네. 목소리는 매우 귀엽지만 실제로 연식은 좀 됐습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72년이면 여전히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죠. 성장을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가 더 이루어져 가지고 네.
공장 더 짓고 음. 뭐 직원 더 뽑고 이래가지고 물건 더 많이 생산하면 네. 그만큼 그게 다 자기 수익으로 잡힐 수 있었던 장밋빛 미래. 말 그대로 그런 네. 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서 자금이 잘 없어. 그렇죠. 일단 그래서 외자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외자는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거기서도 우리나라에 아주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끌어들일 수 있지 당연히. 네. 근데 난 아직 대기업은 아니야. 음. 이제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정도로 크고 싶어. 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외자는 또 국가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잘 없어요. 국가가 밀어주는 큰 대기업들만 가능하고. 전형적인 관치금융이죠. 네네네. 그런데 돈은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국내에서 도입을 돈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정선을 가거나. 아, 이때는 정선은 없었으니까. 네, 강원랜드 없었죠. 네, 강원랜드 없었으니까. 강원랜드 가거나 사채 시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네. 금융기관, 은행을 가도 그렇죠.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죠. 대출 자원이. 네. 그리고 은행에 있는 자금들도 대부분 대기업들 투자 수요를 메꾸기에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 은행도 역시 정부의 입김에 강하게 작용할 때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은행이 국책은행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사채. 사채, 음. 진짜 말 그대로 사인에게 빌리는 채권이 그렇죠. 대부분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채 비율이 어지간한 기업들 막 50%가 넘어갑니다. 그 자기가 총 빌리는 돈에서요. 사채 비율이요. 예. 와 세상에. 근데 사채도 지금 현재 이제 사채업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뭐 이런 사채업자들과는 좀 달라요. 옛날이라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네. 이때의 사채업자들은 좋게 말하면 사금융, 계획 그렇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일종의 정말 사금융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제일은행권보다 금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근데 상대적으로 좀 높긴 높았어요. 음. 물론 옛날에는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맞다. 그렇군요. 예, 네.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15% 이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은행의 금리가 20%씩 했었는데. 네, 은행 그렇네요. 금리가 그 정도였고 사채는 그보다 한 더블 정도 되죠. 40%, 50%. 예, 30%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와 그런 돈을 빌리고도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더니 도대체 7, 8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떤 괴물이었나요? 상상도 안 갑니다. 근데 40% 50%짜리 사채를 빌려서 네. 기업들이 그 자금을 쓰면 아무리 고도 성장기라 하더라도 이익률이 40% 50% 나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 사채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점 기업들이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진짜로 턱까지 물이 차오르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처음에 빌렸던 사채는 악성 채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게 몇 바퀴를 도니까 자연스럽게 악성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자기 자본이 많은 가운데 내가 자기 자본 한 100억 좀 있어. 네. 근데 사채를 10억 써. 이러면 사채 금리가 좀 높아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근데 내 자기 자본이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네. 50억을 사채로 썼다.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르죠. 그 강원랜드 가야죠. 이렇게 돼가지고 기업인들이 네.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거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가 진짜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네. 초대형 결단을 내립니다. 네. 바로 사채를 동결시켜. 그 말씀은 그 채무 불이행을 일시적 채무 불이행을 해도 된다고 공언을 한 건가요? 이때의 사채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너네들 사채 쓴 거 다 신고해. 근데 국가에다가 우리 재무 정보를 이렇게 다 보고 안 하면 부끄러운데요. 네. 잘 안 할 거잖아요. 네.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다 눈 감아 주겠어. 음. 그 신고한 사채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동결시키고 그 동결시킨 동안에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줄 거야. 와, 그거를 국가가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네. 기업들한테 채무자인 기업들한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개랑 비슷한 거예요. 아.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일반인들도 은행에 넣으면은 15%밖에 이자를 안 주는 그쵸, 그쵸, 대금리를 그쵸. 개처럼 돌려가지고 큰 돈 모아서 이렇게 사채로 돌리면 40%까지 받을 수 있어.
그렇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아진 자금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하. 그러면 달리 말하면 기업이 사채로 고통받고 있으니 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어. 네. 른 말은 누군가가 그 애로사항을 갖다가 다시 떠안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떠안은 게 누구냐 하면 돈 빌려준 네. 일반 국민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사채업자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명동의 무슨 큰손 김 회장님, 백 회장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 사구민 성격으로 모은 개 같은 자금들이었는데 그런 자금들이 네.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그걸 국가가 홀드. 기다려. 이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면 그냥 돈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때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일단 낮을 때가 10%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기본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74년도에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물가 상승률이 20% 가까이 이제 치죠. 아이고, 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제 목돈이 그냥 묶여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에서 말 그대로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그간 모았던 자산들이 거의 뭐 빵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면 이때의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은 숨통이 확 트여버립니다. 그러네요. 지금의 어떤 관념으로 봤을 때는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인의 사적 재산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야말로 부의 네.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분배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개미들의 돈을 회사가 돈이 없대. 개미들아,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개미들아 기다려. 너희들 돈을 잠깐 회사에 줄게. 근데 그래서 저 처음에 이 사채 동결 자체를 일단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폭들이라는 그 사채 말인가? 그러니까. 그를 동결을 시켰다라는 말이니까 그 조폭들한테 회사가 돈을 빌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았겠지만서도 대한민국 기업에 전반적으로 다 사채를 썼기 때문에 뭐 몇몇 조폭들이 뭐 이렇게 했다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수준으로 이게 퍼져 있었는데 이거를 일시에 무효화시켜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기업들은 먹고 살 숨통을 틔워주고 개인들은 그대로 손해를 떠안았으면 국가 경제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제학적으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의 이동에 불과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산수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기업들이 이때 재무 구조가 확 좋아져 버립니다. 당연하죠. 예. 자기들이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도 안 되는데. 갚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이게 이 사태를 뭐 국내 기업들이 고금리의 사채를 쓰고 있다가 그게 뭐 이렇게 돼서 이걸 갖다가 국가가 이제 막았다. 뭐 네. 요렇게까지 이제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첫째로 국내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국내에 돈이 없는 이유는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고 가난하다 보니까 저축률 자체가 낮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이 금융회사 내에서도 예금이 별로 없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기관이 이제 예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국민의 예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유 자산 자체를 갖다가 금융권이 흡수를 못한 결과였었죠. 근데 이게 이후로부터는 이제 경제도 더 성장률도 확 좋아집니다. 72년도부터. 아하. 예. 그렇게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금융기관들도 조금씩 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축률도 실제로 많이 높아집니다. 그럼 소장님 실제로 72년도에 사채 동결 조치가 네. 대한민국 경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늘 그렇지만서도 그 이거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 이게 아니라 그냥 결과로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네. 그 이후에 또 15% 성장을 해요. 아하. 경제 성장률이. 진짜 한국은 이상한 나라군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장 이때까지만 있었던 거는 저개발 국가가 네. 극저개발 국가가 그나마 조금 성장할 때 있었던 각종 미스매치들이 있어요. 그 미스매치가 제일 극적으로 일어나는 건 금융에서 일어나거든요. 가계의 자금들을 여유 자금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걸 금융회사가 모아서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대출해 준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대안적으로 초고금리를 통해서 사채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뭐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네우스의 매듭을 갖다가 칼로 자르듯이 그냥 아하. 퍽 잘라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있어왔었던 한국 경제의 이런 문제들 이걸 내가 한 방에 해결했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거 약간 요새 유행하는 그 밈 같아요. 원래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밈이 어떻게 됐냐면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매듭을 칼로 자른 것처럼 네. 몸이 좋은 거니까 머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사채 동결 조치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럴까요, 진짜? 예, 그 이후에 네. 일단 이것 때문에 뭐 피해본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렸겠지만서도 네. 국가 권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소요가 금방 진정이 됩니다. 아하. 좀 이따 유신 터지잖아요. 그렇군요. 네. 하기야 진짜 1970년대 초반과 중후반에 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국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도 국가 권력의 강력함 때문에 거의 수그러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계속 국가가 기업들 멱살을 쥐고 끌고 가는 시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성공 공식들, 수출 지향형 정책들, 그리고 외자 도입 정책 이런 것들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한 거는 국내 내자 도입에 있어서의 비시스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아직 시스템화되지 않은 문제들. 네네네. 이런 것들은 점점점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투명하게 되고. 네네. 아무래도 사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금리가 높은 건 문제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채를 통해서는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나 없나 이거는 그렇죠. 친한가 안 친한가 이런 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지금 당장 몇 프로 줄 수 있느냐. 네. 저쪽에 45% 부르는데 당신 50% 부르면 내가 줄게.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사채라고 하는 건. 뭐 45%보다 50% 받으면 이자를 받으면 좋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은행에서는 그렇죠. 대출계가 운영이 되고 네. 은행에서 연봉 엄청 많이 받는 분들이 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떼일까 안 떼일까를 늘 걱정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참고로 하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증권사에서 증권도 금융이죠. 금융이죠. 예, 예. 증권도 금융이죠. 예,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첫 직장이 그거라 가지고요. 네. 그때는 뭐 그냥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는 소총수 1 뭐 이 정도였었죠. 자, 그렇게 돼서 조금씩 내부적인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때에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하자. 도덕적 가치적으로 평가를 하면 할 것도 없어요. 나쁜 짓이죠. 그런데 결과로만 보자고 그러면 그 이후에 성장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위기를 이런 조치로 해결해 내었어. 이라는 평가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소장님 그때 사채 동결 조치가 없었다면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40% 50%의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죠. 그럼 일단 기업들은 대부분 줄도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세계적인 수요 불황이 터집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 그럼 우리는 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통해서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60년대 농업국가로 회귀하는 그럴 수도 일이 있죠. 벌어질 수도 있었겠군요. 네. 대신 이제 좀 멀긴 멀지만서도 계속 진행은 했겠죠. 대신 이제 수출 기업들은 그냥 다시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내수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돌리고 이런 것들도 뭐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가정이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70년대의 위기를 우리가 결국은 안 망하고 넘겼다라는 점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사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실 단발성으로 끝났는데 네. 이게 쌓이고 70년대 10년간 쌓이고 쌓여가지고 네. 1980년이 되면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초대형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2부에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방금 빈 크로스비의 음악을 잘 들으셨을 거고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나가지 않아요. 저희가 들려드렸던 노래가 빈 크로스비의 Brother, Can You Spare a Dime? 형제요, 친구요, 나 한 푼만 꿔줘. 라는 노래입니다. 선곡 센스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빈 크로스비라니. 아재 덕후인 줄 알았더니 왜 영감 덕후냐? 옛날 노래죠. 제가 뭐 음악도 조금 알아서요. 네. 저희가 일부에서 1972년에 있던 사치 동결 무시무시한 세상에 국가에서 여러분이 기업에 빌려준 돈은 네 그냥 기업에게 줄게요. 좀 기다려요.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언젠가 갚겠지. 좀 참아봐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조치였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그 70년대는 제일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이 네네. 진짜로 팡팡팡 돌아가던 때입니다. 음. 수출 지향, 외자 도입. 그러다 보니 투자 자금 수요가 매우 커지고 국내 저축 열심히 모아서 안 됨. 안 되는군요. 네, 안 됨. 그렇죠. 외자를 제대로 끌고 와야 됨. 그렇죠. 게다가 뭐 포항제철 이런 거 지어놓으니까 좋다. 철강 수요 계속 팡팡팡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 한국 뭐 나라는 가난하지만 돈 빌려줘도 괜찮겠어. 좀 빌려. 헤이 존, 한국에 10만 달러 더 보내줘. 우리 선진국에서는 돈 벌 기회가 잘 없는데 이제 후진국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런 나라에서 돈 벌 기회가 많고 이러니까 고금리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네. 외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신흥국들에게 네. 선진국의 자금이 몰려들던 시기였군요. 그때에 이제 특히 외채 많이 썼던 데가 멕시코도 있었고요. 네. 아르헨티나, 아하. 베네수엘라 이런 네. 데들도 다 많이 끌어다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있다가 1980년도에 네. 결국은 이게 뻥 터져버립니다. 아이고, 그때 뭘로 터졌습니까? 금융 환경이 좀 유화적이다 보니까 네. 일단 선진국 금융기관, 선진국 은행에서 네. 미국은행, 유럽은행에서 네. 한국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도상국들한테 대출이 쭉 나갔어요. 네. 금리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1차 위기가 오일 쇼크입니다. 네. 1차 위기, 1차 오일 쇼크가 74년이고 2차가 뭐 79년? 78년? 78년, 네. 79년 이때죠. 네. 이렇게 돼서 뭐 석유값은 오일 쇼크 나기 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뛰었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것도 참 신기해요. 자, 석유값이 이 정도로 뛰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몰아닥치죠. 근데 뭐 보통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수요가 상승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렇죠. 이지만 지금은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 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줄어요. 그렇죠. 수입은 일정한데 그러네요. 모든 거의 가격 물건의 원가가 올라서 물건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어. 물건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석유는 다 수입이야. 수입 비용은 옛날에 비해서 그게 10배 가까이 올랐어. 아이고. 이렇게 비싸진 석유로 해서 이것저것 만들었더니만 안 팔려. 왜냐하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네. 이게 불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파는 물건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게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예,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합쳐진 불황과 물가 상승이 같이 네, 겹쳐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 그래서 70년대가 좀 암울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거 됐다 막 고마 이래가지고 그냥 그 뭐 장발 풀어 헤치고 히피 네. 돼가지고 음. 뭐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 네. 분위기 그리고 그런 장발의 히피족들 같은 굉장히 혐오하는 보수적인 미국 아저씨들 그렇죠. 할아버지들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미국인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평균적인 유럽보다 훨씬 보수적이긴 해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비싼 것도 참겠고 불황도 네. 참겠는데 물건이 없는 것도 못 참겠는 거야. 하다못해 아하. 주유소에 줄을 쭉 서가지고 그렇죠. 그 기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하면서 미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미국인은 못 참죠. 예, 그건 네. 이거는 예. 롱가스 라인은 도저히 못 예, 참는다. 미국인은 딴 건 참아도 절대 그건 못 참습니다. 예, 우리가 소련이냐? 여기서 주유소 앞에서 줄서게? 이러다 보니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가를 네.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럼 경기 불황이 오면 경기를 다시 호황으로 바꿔야 되잖아. 네. 호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네. 경기가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물가가 올랐다. 그럼 물가를 낮춰야 돼. 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경기도 다시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음. 물가도 지금 높은 거를 갖다 낮게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방법이 딱 완전히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금리를 올렸다, 하루는 낮췄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 샤워실의 바보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샤워실의 바보가 어우 저기 너무 네. 추운 데에서 네, 뜨거운 물을 했더니 뜨거운 물 들고, 예. 네, 찬물 너무 섞고, 뜨거운데 네. 참으라고. 네.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물가를 잡느냐 경기를 부양시키느냐. 진작시키느냐. 미국이 진짜 말 그대로 빡이 칠 대로 쳐가지고 다 필요 없어. 일단은 물가부터 확실히 잡아. 물가를 확실히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경기는. 일단 물가부터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게 그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이었던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볼커가 던진 충격, 볼커 쇼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볼커 시작이군요. 예. 볼커 시작. 볼커가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면 물가를 잡는 거는 중앙은행이 할 일이야. 그리고 어지간히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해서 이렇게 다 실패했어. 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돼. 우리가 지금 작년 내내 그렇게 들었던 뭐 빅립 그런 거를 넘어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네. 20%를 거의 찍습니다. 19점 몇 프로까지 찍어요. 잠깐만요. 미국인데 예, 미국인데 미국에서. 중앙은행 금리 기준금리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20%면 시중에서는 30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30%까지. 그거는 진짜 80년대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네. 그 이후에 네. 너무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모든 기업들에서는 돈 빌리는 거 다 포기가 그러니까요. 되겠죠. 이게 도대체 기준금리가 20%니까 대출금리 30%인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턴백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채 금리도 그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세상에 그렇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네. 미국의 경기는 완전 박살이 나겠죠. 네. 근데 반면에 물가는 그 다음부터 네. 급속도로 잡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시중에 돈이 안 도는데. 네. 세 번째로 미국으로부터 달러화로 돈을 빌렸던 모든 나라들이 망했다. 박살납니다. 망했다. 예. 그래서 남미의 각종 국가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때가 다 디폴트를 다 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원은 역사적으로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정말 19세기 후반부터 너무 다양한 역사가 있어.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디폴트를 낸 이쪽 나라들도 문제지만 네. 여기에 돈 빌려준 미국 금융기관들도 휘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형 난리가 터지는데 아이고, 진짜 미국답다 미국다워. 한국도 이때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찍은 게 이때 1980년에 한 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MF 터졌던 97년도. 이때 당시에서도 숫자로도 우리가 위기가 터진 겁니다. 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네. 사실은 그게 외채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외채 위기를 우리가 빚갚기 힘들어서 왜 빚갚기 힘들었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외채를 많이 빌렸어요. 일단 그 빌린 돈의 이자가 왕창 높아진 데다가 미국 금융기관들, 유럽 금융기관들도 갑자기 돈을 와장창 떼이니까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야. 그러니까요. 갚아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신문에서 외채 위기라고 하는 말들이 쫙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체인 리액션 아닙니까? 예, 연쇄 반응인 거죠. 연쇄 반응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망했어요. 남미는 망했어요. 그러게 우린 또 어떻게 견딘 겁니까? 예, 우리나라는 왜 안 망하고 네. 남미는 왜 망했냐? 역시 한민족이 우세해서 그런 겁니까? 근면성실한 민족성 때문에 일단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민족이 근면성실하고 민족성이 우수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벌써 지난주에 이미 말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남미와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네.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이때 멕시코라면은 멕시코도 공업 대국이었고 네. 중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만큼의 공업 생산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수출 상품으로 아. 보면은 1차 상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전히 브라질은 그때도 콩 팔았고 지금도 콩 팝니다. 아, 하기야 그러고 보니까 콜롬비아요. 예. 콜롬비아 70년대 80년대까지 최대 수출품이 마약이었죠. 그러네요. 이런 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러면 공업국과 농업국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미국은 초고금리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에 나온 미국의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영화 귀여운 여인 기억하시죠? 네네.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네,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네. 로버츠. 예. 이때의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네. 기업 사냥꾼입니다. 아, M&A 헌터. 예, M&A 네. 헌터. 이 M&A 헌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이 고금리에 네. 완전히 이제 망가진 기업들을 삽니다. 그렇죠. 주섬주섬. 예, 그럼 매우 싼 값에 사겠죠. 음. 근데 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망한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음. 자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들을 쪼개서 팝니다. 그러니까요. 땅은 땅대로 팔고 뭐 공장대로 팔고 뭐 그러니까 등등등. 이를테면 진짜 기업 사냥꾼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고철 장수랑 되게 비슷한 직업인 건데 수익은 뭐 수억 배를 버니까. 네. 그런 만큼 리차드 기어한테 기업 뺏긴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이 더 많이 망합니다. 아이고 그렇겠죠. 예. 그 안 그래도 좀 비실비실하던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네. 그때에 결정적으로 붕괴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렇다면 그 전 세계를 정말 호령하던 주름 잡던 미국의 자동차들도 빅3도 이때부터 그 망조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던 거였겠군요. 그렇죠. 이때에서 특히 오일쇼크 때 네. 기름 퍼먹던 뭐 V8, 아메리칸 머슬카, 예, 네. 머슬카 이런 차들이 연비 따위 개나 줘버려라던 바로 그런 차들. 그러니까 진짜 걔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이제 야 걔한테 다시 연비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 그쪽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일본 차의 약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공허해진 틈을 타서 제조 강국들은 미국에다 상품들을 밀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야, 그 재밌네요. 미국이 시작한 위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는데 예, 그 위기를 미국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 또 우리에겐 기회로 다가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80년대의 대약진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렇군요. 일본의 상품들이 미국으로 와장창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네. 그거예요. 자, 미국이 초고금리를 냈어. 그러면 미국 은행에다 다들 돈을 예금하고 싶어. 전 세계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미국 돈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돈 가치는 그렇죠. 다 낮아져. 원화, 엔화가 가치가 낮아져. 이렇게 원화,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하기 너무 좋죠. 예, 원화와 엔화로 만드는 상품의 가격이 네.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좋아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엄청 비싼 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렇군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채 위기를 넘겨요. 재밌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플라자 합의도 1980년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플라자 합의, 85년. 일본의 경제를 망가뜨리게 한 네. 그 시작도 그것도 시작은 결국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저가 제품 공세, 맞습니다. 평가 절하된 엔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때문에 야 이거 생각하니까 사실 경제가 실제적으로 총알과 포탄이 다니지 않는다 뿐이지 그 이상으로 무서운 전쟁이라는 절감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 그 유명한 합의죠. 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한 합의라서. 뉴욕에 있는 플라자 네, 호텔에서 네. 그 호텔에서 했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가 됐는데 미국의 뭐 재무장관이 일본의 재무장관, 독일의 재무장관 이런 예. 애들을 불러 G5? 모아가지고 네,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이렇게 불렀죠.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라의 환율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돈 가치가 너무 낮아서 좀 올리세요. 네,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려요. 그리고 일본 좀 더 올려. 그랬더니 일본이 그때 그랬죠. 미국 큰형님 저희는 좀 더 올릴게요. 원래 약속을 30% 올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나중에 결과치로 보면 100%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시작된 버블의 붕괴. 일본 경제 이야기는 사실 플라자 합의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라 가지고 네.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제조업 기반 국가였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거기서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남미 국가들과의
국민성 차이 난 게 전혀 아닌. 전혀 아니죠. 예, 전혀 국민성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신기합니다. 이후로 미국 경제도 놀랍게 곧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첫 해에 이제 볼커 쇼크 있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들이 다 붕괴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미국의 각종 서비스 산업들이 네. 막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미국 제조업들도 많이 기운을 차립니다. 그거 보면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이렇게 한두 번 크게 휘청휘청 되다가도 금방 중심을 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역시 그 강대국이 가지는 강력한 보건력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볼커의 이런 결단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볼커 한 명이 내가 결단했어 이게 아니라 사실 미국 전체가 결단을 한 그렇죠. 겁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콩피디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합의가 됐다는 게 뭐냐면 볼커가 사실은 레이건 시대에 그 대형 사고를 쳤는데 네. 카터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망가지면 네. 레이건 입장에서는 매우 싫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더 엉망진창이 되고 네. 정책을 안 좋아요. 근데도 레이건이 볼커를 계속 중임을 합니다. 그 말은 미국 전체의 결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초당적인 네. 결단. 실제로 그걸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전 세계 물가를 다 끌어 낮춥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 나라는 디폴트에 빠졌지만 또 공업 기반이 있던 일부 신흥국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국은 80년대 초반에 대형 위기를 극복하고 네. 80년대 후반에는 그 유명한 8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삼저호황을 맞게 됩니다. 역사에 다시 없을 진정한 고도성장. 삼저호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뭐 성장률은 뭐 다 10% 계속 빵빵빵 찍고요. 국민소득 당연히 성장률이 높으니까 1인당 국민소득도 막 진짜 뻥튀기가 빵빵빵 되는 그때가 됩니다. 저도 기억하는 게 집값도 매년 미친 듯이 올랐지만 짜장면 값도 매년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먹던 짜장면 값과 올해 짜장면 값이 그 기억나죠? 짜장면 값이 달별로 변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갈비탕하고 그때가 그랬었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다니던 그 대학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지난대로 가격이 달라. 근데 그걸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르던 시절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도 엄청나게 올랐고 87, 88, 89, 90 대충 이때거든요. 3조 호황 시기가. 그렇죠. 지금 이제 3조 호황이라는 말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이제 희미하실 텐데 3조가 뭐냐? 네, 일. 환율. 일단은 환율이 뭐가 뭐 저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원저예요. 네, 그렇죠. 원저라고 하면 외국 돈에 대해서 한국 돈 가치가 낮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주로 이제 대부분의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이때는 일본과의 비교가 더 커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로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시장 경합을 하는데 엔화는 높은데 그렇죠. 원화가 낮으니까 플라자베 고마워. 이것 때문에 고마워 일본. 한국이 일본이 완전 장악하게 된 시장에 쭉쭉쭉 치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커요. 3저 중에서도. 그리고 일본이 그때 좀 방심을 했던 게 그때만 해도 일본은 하이테크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 한국은 니네 그 중저가 시장 공략해 우리는 중산층 상대할 거야 라는 확실한 비교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고마워 일본. 그리고 저유가. 그렇죠. 예, 옛날 오일 쇼크 때에 비해서는 확 낮아졌죠. 낮아졌죠. 예, 그렇게 해서 저유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저금리까지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환경, 특히 이제 환율 영향이 매우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후에 한국 경제는 대호황을 겪으면서 쭉쭉쭉 성장을 하고 그렇죠. 약 10년 넘게 예, 아주 장밋빛 미래. 10년 후에 1997년 IMF 사태로 뻥 터집니다. 퍼펙트 스톰. 예, IMF 사태는 이거는 완전 따로 독립적인 이야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드디어 다음 회차에 다음 주에는 IMF를 다루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하 소장님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파도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심지어 감독이 볼프강 패터젠. 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 특전 유보트의 감독입니다. 그렇군. 특전 유보트로 데뷔를 했어요. 데뷔작이 특전 유보트였어요? 데뷔작이 특전 유보트고요.
이분이 만든 영화는 다 해양 재난 영화에 특화됩니다. 포세이돈 아시죠? 네, 네. 포세이돈의 2000년, 2006년 리메이크작이 있어요. 이게 브로큰 패터즌. 그렇군요. 네. 퍼펙트 스톰이 경제학에서 쓰이게 된 거는 이제 이 영화 다음 이야기고요. 그 기상학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 개의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우리말로 태풍, 영어로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서너 개가 동시에 뭉쳐서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이 된다. 그럴 때 퍼펙트 스톰의 말을 쓰는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2006년도에 바로 그 사람이죠. 그 미스터 둠. 루비니? 네, 예, 루비니가 처음 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경제학에도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세계 경제는 무조건 망하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 사람 이론에 심취해서 네. 아 무조건 세계는 경제가 폭망하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듣다 보면 경제가 망해. 그럼 일어나는 건 전쟁이야. 근데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그 요즘은 루비니 교수가 소위 말하는 휴먼 인디케이터, 네. 인간 지표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 양반 입대하는 거 반대로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요즘 그렇죠. 좀 그렇게 그렇죠. 미화되시죠. 약간 그분이 한국 언론의 포지션을 맡고 있죠.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 언론 같은 포지션을 맡고 계신 분. 예, 참고로 OBS도 언론사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는 IMF였고 진짜 지금까지 한민족 역사상 이거보다 큰 경제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 큰 경제 위기라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유추하기로는 임진왜란 혹은 한국 전쟁 그 정도가 아니면 IMF 정도의 쇼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로만 따진다 그러면 IMF 이상은 없었었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겨우 4반세기 전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니까 이거는 IMF 세대 이건 아니건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후대에게도 꼭 그대로 전해줘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 소장님, 네. 그럼 다음 주에 IMF 이야기 잠깐 하이라이트 어떤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실 것인지. 그 얼마 최근에 나온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 있죠. 네네. 예. 그 영화 보면서 PTSD 다시 오던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뱅상카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 영화에 뱅상카세를 나오잖아요. 맞아. 깡두시 나왔죠.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다음부터 꼴배기가 싫어져요. 뱅상카셀이 IMF 우리나라 협상 그 담당관으로 오잖아요. 네. 깡두시 아니야, 깡두시? 예, 그렇죠. 예. 깡두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와, 나 진짜 정말 그리고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네, 와 정말 너무 충격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한국경제 파괴지왕, IMF 이야기를 다뤄볼 거고요. IMF 사태의 기억들은 지금 그때를 겪고 오신 분들은 지금도 다들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겪었으니까요. 네, 영화 국가부도의 날 그걸 보면서 다들 PTSD 오고 그랬었습니다. 오죠 진짜. 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 원인에 대해서 경제학 논문이 말 그대로 몇천 건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경제 덕후 시간, 적당 덕후의 경제 편을 갖다 한 6, 7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 총 합편이 네. 다음 IMF 편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음 시간에 있었던 약간의 트레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적당 덕후 경제편의 하이라이트, 네. 에센스, 농축액 네. 그게 이 될 것 같은 느낌. IMF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정말 PTSD가 저도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국가부도의 날 보면서 저희가 그때 약간 사회에 진출하던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IMF를 계기로 취업 대란이라는 말이 한국 언론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흔히 했던 게 취업 대란이었잖아요. 네. 대란도 없어. 취업은 못 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저는 취업 좀 일찍 해가지고 그때 그때 하셨구나. 예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 국가부도의 날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현실 그대로 겪었죠. 와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거를 그 그래프가 진짜 실시간으로 목격하셨겠군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 입사를 네. 했는데 나올 때 280을 보고 났습니다. 진짜 그럼 나라가 망한 게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말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 함께하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적당히 좋아요. 평화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